네, 오늘은 이춘재가 왜 괴물이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긴 꼬리를 숨겨왔는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방송 전에 따져봤더니요, 이춘재가 무려 8년간 매년 1.8명씩 살해해 온 걸로 지금 집계가 됩니다. 또 성폭행하거나 성폭행하려 했던 그 명수는 1년간 3.75명인데요. 사실 지금 강호순이나 유영철과 비교해봐도 이춘재가 결코 덜 흉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거 보면은 뭔가 영웅이 되려 했던 심리, 혹은 그러한 자백을 한 것도 이러한 욕구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전혀 그럴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8차에 걸친 그 조사에도 본인의 범행을 완강하게 거부를 하다가 9차에서 경찰이 제시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살인 건수와 그리고 이제 그 강간 건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가능성은 뉘우쳐가지고 정말 본인이 뉘우쳐서 이 피해자들이라든가 유가족에 사죄를 하는 마음으로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왕 이렇게 된 거 모두 털어버리고 좀 마음의 짐을 덜자 이런 그 가능성도 조금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항인데 경찰은 왜냐하면 8차, 9차에 걸쳐가지고 빨리 설득을 해서 자백을 끌어내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 수사를 하는 그런 가벌 관계가 아니라 바꿨다, 이게 바뀌어진 상태다, 이렇게 보는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쪽에서 가져온 게 어느 정도냐.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이 정도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그 과정에서 이제 경찰들이 겉으로 표현은 안 했겠지만 내심으로는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본인이 보면서 존재감이라든가 또는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이춘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 가지 그 궤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건데 네. 자신을 끝까지 감추면서 가석방을 위해서 25년 동안 물밑에서 어떤 작용을 했다. 이런 등등을 보게 된다면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순진하게 다 받아들여가지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경찰에서도 당연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검증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정말 이춘재는 왜 괴물이 됐을까?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유영철이나 정남규, 많은 흉악범들을 보면 유년 시절에 꼭 이렇게 학대를 당했거나 아픔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런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유년 시절에 받은 학대가 어떤 사회적인 분노나 혐오감으로 표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유영철 같은 경우에도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지병으로 숨지기 전까지 심한 폭행을 당했다고 하고, 또 정남규라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2007년에 사형 선고를 받고 2009년에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그런 사람인데, 프로파일러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그런 강력한 그런 살인마였다 그러고, 서울에서 무려 13명을 사망한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유년 시절에 심한 학대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춘재는 아직까지는 그러한 단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마저 진짜로 춘재가 그랬냐, 착한 아이였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네. 교수님, 실제로 근데 유년 시절에 학대를 당했던 경험이 실제로 흉악범들에게 정말 많나요? 어린 시절에 학대를 당했다라고 해서 다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닌데, 범죄를 이렇게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런 거죠. 우리가 제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돈을 좀 꿔달라라고 했을 때 제가 돈을 갖고 있지 않으면 돈을 빌려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사랑을 준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받아본 그런 경험이 축적이 돼 있어야만 남에게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에게 어떤 가혹한 행위를 하고 이런 범죄 행위를 하면서도 전혀 죄책감이라든가 후회를 하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런 범행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겉으로는 주위 사람들은 상당히 참 인사성도 바르고 그런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괜찮은 청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잘못된 사고라든지 성적인 환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남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굉장히 오랫동안 본인이
그대로 지닌 채 범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그럼 과연 이 사람이 왜 이런 상황이 됐느냐라고 네. 하면 분명히 어떤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은 하지 못했지만은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정보 같은 거, 네. 또 학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입력이 됐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그 아이는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는 그 과정에서 좋지 않는 것이 들어왔다라고 봅니다. 네. 주위에서 눈치채지는 못했지만 이춘재에게도 그런 관련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취재를 해보니까 네. 약간 눈에 띄는 그러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나왔는데요. 이 경기 남구청은요, 지금 이춘재의 어린 시절 유년기 경험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한테 학대를 받은 경험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왜곡된 성적 욕구가 어디서 유발됐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부모도 모르는 네. 일이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춘재는 경찰에 이렇게 털어놨는데요. 초등학생 때 같은 동네 누나와 처음으로 성관계를 했다.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초등학생 때요? 그러니까요. 성관계를 초등학생 때 한 것도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데 이를 계기로 이게 왜곡된 성적 욕구를 갖게 된 계기가 되고 또 이게 범행으로 이어진 건 아닌지 경찰이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보시기에도 이른 성경험이 이런 왜곡된 성적 뭔가 관념을 가지는데 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혹시 보세요? 지금 이제 외국에서 네. 발생되고 있는 연쇄 살인범들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네. 이 조숙한 성경험, 즉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갖는 그런 성적인 경험이 아니라 본인이 감당을 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나이에서 뭐 우연이건 아니면 필연이건 어떤 성적인 경험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그 어린아이가 받아들이고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전혀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네. 무차별적으로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때부터는 이 아이의 머릿속에는 어떤 성적인 환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실현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예컨대 굉장히 좀 좋지 않는 그런 사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교사들 중에서 자기 어린 제자들하고 네. 성관계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겉으로 봐가지고는 뭐 그렇게 어른에게 책임을 묻고 끝나는데 사실은 그 아이에게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치명적인 그런 어떤 그 성적인 나쁜 경험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그런 그 조숙한 성경험이 이런 범행을 하는 데 있어서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저희가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뭔가 이춘재에게 이런 왜곡된 성관념을 갖게 하는 뭔가 경험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실 이 사건을 보면서 영화 추격자가 생각이 났는데요. 거기서 프로파일러가 연쇄 살인범을 연기한 하정우 씨에게 아주 추궁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직접 보고 다시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여자친구느냐? 없어요. 그럼 여자를 사귀어본 적이 있어요? 네. 물었잖아. 그게 왜 궁금하냐고. 지영민 씨가 성불구인가 해서요. 내가 성불군지 네가 어떻게 알아? 이거 봤어? 그만해요. 그만하라고요. 네. 저기서 하정우 씨는 굉장히 자격지심이 있는 그러한 감정을 보여주는데 실제로 뭐 지금 이춘재의 감정은 알 수 없겠습니다만 그 살인 현장을 보면 뭔가 물체를 그런 주요 부위에 삽입한다든가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사실 하잖아요. 그것을 통상 우리가 시그니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범행 수단으로서 어떤 수법으로서 전혀 상관이 없는. 예컨대 이제 1차 사건 같은 경우도 그 피해자가 살해되고 난 이후에 그 자세를 굉장히 굴욕적인 자세로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것이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 이제 성적 불구는 아니라 하더라도 성과 관련돼서 어떤 자기는 나름대로의 그 우월감을 가지고 있을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영철 같은 경우도 어린 시절에 뭐 어떤 성관계를 하는 것을 갖다 훔쳐봤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그 정남규 같은 경우도 아동 시기에 어떤 성적인 폭행 피해를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좀 첨언을 하자면 네. 히치코크 감독에 있어서 사이코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어요. 네. 그 영화가 1957년에 위스콘신주에서 발생됐던 에드게인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그대로 이제 좀 따온 건데요. 그 이후에 우리가 양들의 침묵이라고 하는 것도 일부 이제 연관이 돼 있죠. 근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어린 시절에 있어서 그 에드게인 같은 경우는 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당했고 또 어머니의 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저는 뭐 정확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 연쇄 살인범들이 그 어머니로부터의 어떤 그 사랑을 좀 더 이렇게 충분히 받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잘못된 성적 환상이 입력이 되게 되면 거기에서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 가지고 어떤 저러한 그 변태적인 행동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가정 환경, 특히 어머니와의 교감,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실 또 어린 시절에 저희가 뭐 다 취재를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군대 시절에서 뭔가 학대를 당한 게 아닌가 또 이런 관측도 나오더라고요. 범행 발생 시점을 좀 보면 그럴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요. 네. 왜냐하면 첫 화성 연쇄살인의 시작이 1986년 9월입니다. 근데 이춘재가 자백을 한 게 성폭행에서 살해한 거 말고 단순 성폭행 사건도 30건 이상 저질렀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최초 범행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은 건 1986년 1월입니다. 저 네. 때가 군 제대시거든요. 저 군 제대 이후에 아까 86년 9월 1차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화성시 보고된 성폭행 피해가 한 7건 정도 있었어요. 네. 그게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이춘재가 범행한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때부터 성범죄자가 된 거고 그리고 94년 1월에 이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해서 검거된 94년 1월까지가 이제 범행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범행이 처음으로 발생했던 시점이 군 제대 직후라고 가정을 해보면 유년기에 학대가 없었고 예를 들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전제 하에 그러면 군대 내에서 무언가 예를 들어서 부대원에게 네.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거나 네.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릇된 성관념이 생기고 그에 따라 범행에 나간 게 아닌가라는 추측도 한번 해볼 만한 겁니다. 그렇군요. 경찰이 성장 배경 또 군대 경험까지 그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사실 굉장히 이춘재가 범행을 지속해온 시기가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긴 꼬리를 감출 수 있었을까? 오히려 거기서 희열을 느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네. 왜 그러냐면, 지금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같은 경우도 1차에서부터 5차까지는 이 일본 국도 상향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서 벌어지다가 그리고 이제 경찰이 연쇄살인과 관련된 수사본부를 만드니까 또 오른쪽으로 갔다가 또 완전히 또 전혀 다른 방향 7차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화성과 이 수원이라고 하는 이 경찰의 수사 관할을 넘나들다가요. 그 다음번에는 이 경기도와 이 충북이라고 하는 또 수사 관할을 넘나들어요. 네. 이것은 이제 유영철과 관련돼서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유영철이가 한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강남과 강북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경찰의 수사를 혼란에 빠뜨린 것과 굉장히 유사하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이 이춘재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수사망을 피하면서 네. 사실 이번에 그 DNA 없었으면 완전 미제가 됐을 텐데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최악의 범죄고요. 네. 세계 100대 연쇄 살인범들과 관련된 그런 어떤 통계들이 있어요. 네. 거기에도 충분히 낄 수 있을 정도의 아주 거악한 그런 범죄자입니다.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전주미 변호사님 대신에. 성 관련 연쇄 살인범들 보면은 이춘재는 좀 이례적으로 결혼을 했잖아요. 이런 경우는 좀 드물죠. 이렇게 가정을 꾸리는 경우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을 하는 가정을 꾸린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네. 본인의 본인의 어떤 그 성적인 욕구를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일회용으로 사용을 하던 사람을 일회용이 아니라 머그컵 하나 정도를 본인이 구입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과정에서 이유를 하자면요. 그 아이들과 연관된 아동 학대라든가 그리고 그 여성이 자기로부터 도주를 한 것도 상당히 지속적인 그 변태적인 행동에 못 이겨서 도주를 했거든요. 네. 그런 것을 본다면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그런 것과 연관돼서 최종적으로는 처제라고 하는 굉장히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강간살인을 하고 시신을 유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범죄에 있어서의 기저에는 성이라고 하는 것이 깔려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오윤선 교수님이 아주 잘 분석을 해주셨는데 지금 전주현 변호사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사건 상황실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아래 SNS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인스타그램은 채널A SOS고요. 유튜브는 채널A 뉴스로 접속하시면 댓글을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건 돋보기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돋보기 열어주시죠.